촛불항쟁이 벌어져서 거대한 우리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한가족이라는 심리가 지배하겠죠. 한가족끼리는 뭘 해야 되죠? 먹을 거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나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밥차가 오고 뭐 배식대가 오고 가족들 추울까봐 난방차 보내주고 선결제 해서 밥 나눠주고 가족들한테 밥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시위 문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계엄이 발발해서도 놀랐겠지만 그 계엄을 저지시키고 막아낸 국민항쟁을 보면서 더 놀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부러움이었다고 생각해요. 비상계엄이 발발하고 한국 국민들이 그걸 좌절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뭐 거의 요새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트위터에 글들을 올린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 긴급사태 조항을 내세워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했을 때, 즉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우리 일본인들은 저렇게 바로 저항을 위해 모일 수 있을까? 손에 흐르는 땀을 느끼며 라이브를 보고 있다. 일본 사람들 딱 평가해요. 우린 못한다 이거야. 한국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미국 사람들도 비슷한 평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못한다. 절대. 그 다음에 또 이런 트위터 글도 있습니다. 오늘 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각오의 차이가 일본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지 느끼고 말았다. 정말 영화 같아. 부러워하는 거죠. 야, 우리 민주주의 훨씬 일본보다 우월하구나. 이 제도와 규칙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을 잘하느냐도 민주주의의 척도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일본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하자 국회로 우르르 몰려가서 맨몸으로 막 총구를 걷어내고 맞고 이런 모습은 세계인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더욱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회 문화 이제 분위기를 보면 정치적인 발언을 거의 안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금기됐다 그럴까요? 금기시된다 그럴까? 근데 한국 사람들 정치 얘기 안 합니까? 진짜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CIA 보고서에 그런 말도 나왔대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민족이라고. 정치에 너무 관심 많다고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 어느 정도로 정치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느냐? 취미 카페에서도 해요. 동호회 같은데. 거기서도 거침없이 해요. 정치 얘기를. 물론 그것 때문에 조금 야 여기는 무슨 정치 얘기하는데 아니야 하는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얘기하면 막 난상토론을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아 카페에서도 정치 얘기하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합니다. 그다음 명절 때 가족 친인척 모여보세요. 정치 토론장이에요. 이게 요즘엔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예전엔 굉장했어요. 정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정치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한 건데 일본 사람들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일단. 민감한 주제 올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대화를 하고 나누고 뭐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 꼽으라면 한국 사람들은 저항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관광객들이 어디를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 늦게 뜬다. 한 4시간 늦어졌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명하잖아요. 바로 농성 들어가고 대책위 만들어서 손해배상 받습니다. 유명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 관광객들의 그 모습이. 일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말하지 않고 몇 시간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한 그 비행기에서 일하는 스튜어디스가 올린 글에 보면 불평불만 사항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은 스튜어디스한테 욕을 안 한대요. 그 승무원들한테. 지들끼리 해결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다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만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만 별로 없고 그런 점에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괜찮다고 그런대요.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렇게 가서 민원 올리는 거는 다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항을 대놓고 하는 쪽이 아니에요. 표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바로 얘기하고 바로 저항하는 쪽이에요. 특히 사람 모임 더 해요. 요게 어떤 데서 차이가 좀 있냐면 과거부터 한국은 항쟁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워낙 전쟁이 많았고 영주나 사무라이들이 칼로 지배를 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인의 나라, 칼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을.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사무라이들이 길 가다 아무나 죽여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말 못합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은 권한이 없었고 일본의 지배층들이나 사무라이들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살았어요.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본 한 장면 대사가 뭐가 나오냐면 어릴 때 자기 여동생이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튀어서 사무라이한테 갔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무라이가 와서 자기 여동생을 배에서 죽인 거예요. 어릴 때니까 애기 뭐 아동기 때 얘기했죠. 근데 그 주인공 말이 기가 막혀요. 그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사무라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근데 만약에 한국의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 때 이 여자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양반한테 맞았어요. 양반이 칼 갖고 와서 그 여자애를 배 죽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폭동이나 항쟁이라든가 봉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정도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그 함부로 대하는 정도가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항상 항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봉기가 정말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항 정신이 옛날부터 투철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일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무서워서 참고 복종하는 그런 어떤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위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짓을 지금 되새겨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전통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최근 MZ세대가 이끈 K-시위 문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 한국의 이 시위 이번에 계엄령 해제 과정에서 나타난 시위를 보면 처음에 이 달려가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은 세대가 약간 586 세대라고 부르는 나이가 좀 많이 있는 세대들이에요. 이분들은 과거에 군부 독재를 경험했고 또 군부 독재와 싸워서 군부 독재를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시킨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젊은 세대보다는 더 잘 알아요. 쉽게 하면 공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계엄의 시대를 거쳐서 군부 독재의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를 이뤘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군부 독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신념도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어요, 실전에서. 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역사의 퇴행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군부 독재 재등장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목숨 걸고 간 거죠. 자, 근데 이걸 젊은 세대들이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도 서양처럼 개인주의라면 용감하네 쟤네들.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다음에 하는 발언들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죄 지은 느낌을 받았다. 빚진 느낌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 윗사람들이 저렇게 가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저기 막아내는데 집에서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 되겠나?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게 대다수 젊은이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심리가 나올까 하면 한국인들은 우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공동의 목표나 이해가 제기될 때는 즉시 우리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 못 따라오는 한국인만의 특징인데 자, 계엄이 발생했어요. 군부 독재 막아야 돼. 서울의 봄 다시는 있을 수 없어. 이게 전 국민을 우리를 순간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되는 순간 한국인들은 뭐가 발동하느냐. 그 사람은 내 가족 중에 일원인 거예요. 계엄을 막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고생하는데 미안하잖아. 젊은 내가 집에 있으니까. 그게 빚진 마음, 죄의식 같은 거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나 서양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남일로 본단 말이죠. 저들은 용감하네. 나는 근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빚진 마음 때문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것만으로 나간 건 아니겠지만 젊은이들이 그 했던 발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게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건 결국 한국인들이 우리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젊은이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화되고 신자유주의에 침식되면서 우리주의가 우리성이 사라졌다라고 많이 약화됐다라고 얘기했고 젊은이들은 특히 더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계엄 사태가 보여준 것은 젊은이들도 역시 한국인이다.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젊은이들을 거리로 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인이다. 젊은이들도 아직까지는. 또 하나 그러면 왜 한국은 항쟁이 벌어지면 왜 사람들이 흥겨워하느냐. 왜 축제처럼 그걸 즐기느냐. 왜 나누냐 자꾸 거기서.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나눔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요. 식사 관련 인사말 쓰잖아요. 밥 먹었냐? 그쵸? 식사하셨어요? 이 인사말이죠. 조금 친해지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밥만 살게요. 밥은 먹자. 그리고 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서로 밥 먹었냐 안 먹었냐를 신경 써주면서 챙겨주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까운 가족 관계. 가족이나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복지국가고 그래도 공동체 의식이 있다 그러는데 스웨덴이었나 하는 나라의 이제 동영상이 공개돼서 한국사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집에 식구들이 친구가 놀러 와 있는 상태에서 꼬마죠, 꼬마인데 이제 놀러 와 있는 상태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 애만 불러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온 친구는 거기서 친구가 밥 먹고 돌아올 때까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돌아와서 이제 놀기 시작해.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해서 그걸 올린 거예요. 동양에서 보고서 이제 기함을 한 거죠. 왜 밥을 안 줘? 밥을 줘야지 당연히. 제일 아마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것만 봐도 원래 밥은 가족 내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식구라고도 불렀어요. 먹을 식, 입구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사이. 근데 식사 관련 인사말은 한국 사람들만 쓰거든요. 점심 드셨어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 인사말 서양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 남이니까. 남한테 식사를 챙겨줄 이유가 없죠. 근데 한국인들은 우리라고 느낀다는 것은 모두를 우리라고 느끼면 그건 모두를 가족이라고 느끼는 거랑 같거든요. 자, 그럼 가족이니까 당연히 뭘 챙겨야 돼요? 식사 챙겨야 돼요, 밥을. 그래서 사회적 인사말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밥 주려고 그래요. 옛날에 거지도 밥 줬어요, 잔치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왜 생겼냐?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자, 그러면 집회 촛불항쟁이 벌어져서 거대한 우리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이제 공동의 목표와 이야기가 생겨서 그러면 그때 안에 지배하는 심리는 뭐냐?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심리가 지배하겠죠. 한 가족끼리는 뭘 해야 되죠? 먹을 거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나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막 밥차가 오고 뭐 배식대가 오고 가족들 추울까 봐 난방차 보내주고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선결제 해서 밥 나눠주려고. 우리 가족들한테 밥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요게 이제 나눔 문화도 결국 우리 주위에서 생긴 거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이제 축제 마당이 되느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좀 보면 살벌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옛날에 일본 전공투 운동을 보더라도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비장합니다. 뭐 그래서 나중에 무기까지 갖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분노가 일고 때로는 범죄, 폭력 이런 것들이 발발하기도 하죠. 서양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군중이 크게 모여서 항쟁 마당이 만들어지면 축제 분위기가 돼 버려요. 그게 이번에 촛불만 그런 게 아니에요. 6.25 항쟁 때도 그랬고요. 그전에 광주 항쟁 때도 그랬고요. 광주가 해방됐을 때. 동학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한국인들은 우리주의자들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느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항쟁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그 당시에 부정적 감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쁨과 행복감이에요. 우리가 됐네. 이 거대한 우리 속에 내가 같이 있네. 그러니까 너무 흥이 나잖아요. 흥이 나는데 어떻게 축제를 즐기지. 거기서 나쁜 짓 하고 욕하고 쓰레기 버리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항쟁은 축제적인 뿐만 아니라 대단히 도덕적이에요. 한국에서 거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상점이 약탈당했다라는 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없어요. 동학혁명 때도 그렇고 광주 때도 그렇고 범죄가 줄어요. 근데 서양이나 일본은 그런 정도의 대규모 항쟁은 없었지만 그런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면 반드시 약탈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나 들어가 보시면 혼란이 쌓였을 때 그 상점 깨고 다니는 장면 막 나오잖아요. 그게 걔네들한테 일상이에요. 한국은 절대로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됐을 때 훨씬 더 공동체의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거든요. 도덕적으로 고양되고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 나쁜 짓 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날 끝나면 쓰레기도 치워야 돼. 우리가 모여서 놀았던 곳이니까. 이런 것까지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인들의 이런 독특한 시위 문화 이것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90년대 이후부터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신자유주의가 이제 그 배경인데요. 개인 간 경쟁이 너무 격해지면서 우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주의화 된 것이 정말 수많은 비극의 뿌리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인제 한국이 경제 성장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한국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냐, 왜 세계 1 위가 돼서 떨어지질 않는 거냐라고 물어봤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원래 우리로서 살아왔다. 먼 옛날부터. 우리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우리가 다 해체돼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 삶을 한국인만큼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냐. 밥도 혼자 먹기 싫어하는 민족인데 원래.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맞는 사람들이다. 신자유주의 체제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각자 도생하면서 서로 싸우고 사는 삶을 가장 싫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 행복한 사회는 각자가 서로 알아서 남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회, 또 서로 싸우고 헐뜯고 분열해서 경쟁하는 사회라기보다는 우리가 되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사회. 이게 한국인들의 먼 옛날부터 가져왔던 꿈이고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도 저는 한국인들이 이런 우리를 회복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만 회복되면 그야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기적적인 일도 해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상실된 지금은 오히려 경제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 살아? 뭐 대충 살다 죽지?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없다는 것은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이 우리성을 살리는, 한국인들 고유의 이 장점인 우리 민족성을 살리는, 우리성을 살리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